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주에 공지해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 한 학기에 수업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중요한 부분들 체크해드리고 그다음에 이 체크해드린 부분 중에서 시험 문제, 기말고사 관련된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일단 12월 13일에 저희가 하기로 했죠.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 7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1시간 정도? 이 정도면 이제 될 것 같고, 일단 서술형 5문제, 7점에서 35점하고, 그 다음에 괄호 채우기형 1문제, 그 다음에 사지선 대형 1문제를 3점, 2점에서 총 40점을 기말고사 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30점,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40점, 그 다음에 어, 과제가 10점, 그 다음에 출석이 20점 이렇게 아마 돼 있는데 뭐 과제하고 출석은 웬만하면 제가 뭐 만점 다 드리도록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만점을 웬만하면 드리도록 하고 지난번에 중간고사하고 이번에 기말고사하고 해서 거의 점수를 배점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MDS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컴파일러 그다음에 타겟 여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타겟이라고도 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머 또는 다운로더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컴파일러의 각각의 역할들은 뭐 따로 당연히 다 정해져 있는 거겠죠. 컴파일러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의 언어로 변환시켜주고 이 컴퓨터의 언어를 다시 기계어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될 거예요. 어차피 번역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해주게 될 겁니다. 컴파일러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뭐 인터넷이나 교재, 책 같은 데서 좀 찾아보셔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진수, 16진수나 이진수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타겟에 옮겨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다운로드와 프로그래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타겟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드웨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드웨어는 지금 우리가 썼던 이런 보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시뮬레이터에 존재를 하겠죠. 무튼 뭐 이렇게 타겟이 반드시 있어야 내가 짠 프로그램들을 동작을 확인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은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고 우리가 썼던 것이 코드 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코드 비전 컴파일러를 썼잖아요. 근데 이제 코드 비전이 이렇게 PC에서 구성되어 있는 게 이렇게 다운로드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머까지 코드 비전으로 다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드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을 때 인시스템 프로그래머블 그래가지고 ISP를 사용했었어요. 이놈 사용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네모난 박스를 사용했어요. 사용하는 이유,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여기에 통신과 통신 시그널을 잘 보시면
예, 이쪽에 있는 시그널 핀 정보들을 잘 보시면 이게 어떤 통신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메모리에, 그죠? 동작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비동기 통신으로는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없다. 비동기 통신과 시리얼 통신에는 비동기 통신과 동기 통신이 있는데, 이 비동기 통신과 동기 통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왜 비어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비동기 통신으로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논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K500, 이것은 또 무엇이냐. 예. 지금 일단 뭐 결론적으로 봐서는 비동기 통신을 동기 통신으로 변환해주는 장치예요. 그런데 변환해주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를 썼느냐, 어떤 방식을 사용했느냐,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토콜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SK500이라는 프로토콜을, 물론 뭐 요거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이제 시리얼 통신의 관계에서 비동기 통신과 동기 통신의 내용을 가지고 PC에서는 동기 통신, 비동기 통신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PU에 프로그램 할 때는 동기 통신만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논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게 ISP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CPU를 쓰시더라도 이 ISP 종류들, ISP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종류, 이유,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수는 항상 변수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변수명은 영문자로, 그리고 숫자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여야 된다. 숫자가 선행할 수 없다. 숫자가 선행할 수 없다. 그죠? 뭐 07A 뭐 이런 거는 변수가 아니에요. A07 이런 거는 변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또 영문자로 취급된다.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는 구별되어야 된다. A라는 변수, 그 다음에 A라는 변수, 서로 다른 변수고, 그 다음에 리저브드 워드, 키워드, 요거는 예약된 언어들. 예를 들어서 C 언어에 예약된 언어들 있죠. if, 뭐 while, 뭐 for 이런 것들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선언되어져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선언되어져야 했냐? 왜 선언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하드웨어는 정해져 있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네, 잠깐만요. 메모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 정해져 있는 메모리를 변수로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가 100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작은 변수인데, 메모리 할당을 이렇게 크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또 변수를 뭘 하나 쓰고 싶어도 이미 메모리가 꽉 찼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의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의 메모리 크기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처음에 선언되어져야 된다. 네, 반드시 선언되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뭐 크기가 얼마냐 이런 것들은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얘기해드린 것처럼 ANSYS라는 규정집에 이 크기는 하드웨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왜 선언되어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카운터는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계속 계산을 했었죠. 지금 세 가지의 레지스터,
썼었고, TCCR0에 있는 저기 그 클럭 소스, 타이머에 들어가는 클럭 소스, 프리스케일러에 몇 분주를 하느냐를 가지고 타이머를 계산을 할 테고, 계산된 시작 지점, 계산된 시작 지점이 요 TCNT 제로에 들어가고, 타이머 제로를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셋해주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예를 보여준 게 있어요. 타이머 제로를 이용하고 프리스케일러 128분주 2ms 타이머 제로를 설정해라. 요거 중간고사 때도 여러분들 진행을 했었으니까 계산하는 과정, 계산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표기하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계산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을 전부 다 기술해 주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뭐 어차피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을 다르게 낼 거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네, 원리를 잘 이해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진수, 16진수, 위진수, 16진수, 그 다음에 10진수 서로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고 변환하는 거에 있어서 무리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진법에서 이렇게 변환되고 이렇게 변환되고 물론 십진법에서 이쪽으로 변환은 잘 안 돼요. 안 해서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진법하고 16진법은 좀 많이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변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변환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HD44780 요건 뭐 컨트롤러라는 거 LCD 부분이죠. LCD 내부에 있는 주요 IC의 역할들이에요. HD44780이라는 컨트롤러. 그 다음에 DD램, 디스플레이 램이죠. 디스플레이 램, 디스플레이 데이터 램. 이게 실제로 그 창에 LCD 창에 표시되는 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G램, 제너레이트 램이에요. 내가 폰트를 만들 때, 예, 만들어서 쓸 때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내가 폰트를 만들면 이 CG램에 저장이 돼서 이 CG램에서 DD램 쪽으로 올려주면 내가 그린 그림이 나타나게 돼요. 요거는 역할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 학기에 1학기 때 CG램 폰트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사용하는 거 프로그래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G롬 요거는 이제 폰트가 내장되어 있는 거죠. 있는 거 좌표에 있는 거 어드레스만 불러가지고 사용하는 사용 예 이런 것들을 봤었어요. 사용도 했었고 예 그래서 어, 이렇게 각각의 역할들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D 컨버터 관련된 내용인데 얘는 위에 있는 그래프는 분해능 위에 있는 세 개는 분해능에 관련된 내용이고 아래 있는 세 개는 샘플링 타임 즉 AD 컨버팅이 구동되는 시간이에요. 주기 요거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VRF가 5V라고 가정을 했을 때 5V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세 개 다 5V라고 가정했을 때 2비트일 경우에는 4개의 4단계의 디지털 값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비트일 경우에는 총 16단계 그러니까 2비트일 경우에는 4단계 디지털 값 그 다음에 4비트일 경우에는 16단계의 디지털 값 그 다음에 10비트일 경우에는 왜 10비트까지 가냐 이걸 왜 보냐면 우리가 사용했던 아트메가 128이 10비트짜리
마이크로 AD 컨버터예요. 그러니까 10비트를 보는 거예요. 10비트짜리는 1024 단계에 예, 디지털 값을 출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24 단계면 한 단계가 5mV고 그 다음에 4비트짜리 16단계일 때는 한 단계가 300mV 정도 되네요. 0.3125V. 그 다음에 2비트일 때 4단계일 때는 한 단계가 1.25V. 즉 무슨 얘기냐? 비트수가 증가를 하면 이렇게 비트수가 증가를 하면 분해 능이 올라간다. 즉 정밀해진다. 정밀도와 AD 컨버터의 정밀도가 굉장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즉 비트 분해능이 증가하면 정밀도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아래쪽 거 보면 아까 정리를 해볼까요? 얘를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분해능이 올라가면 정밀도가 올라간다.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샘플링 타임은 음, 샘플링 타임은 자 보시면 뭐 AD 컨버터의 곡선이 아날로그의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샘플링한 게 여기 그러면은 요런 부분들 지금 요런 부분들 곡선으로서 컨버팅이 안 된 요런 부분들 있죠. 요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다 손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샘플을 더 짧게 가져가면 요런 부분들만 손실을 입게 되죠. 요런 부분들만. 그 다음에 샘플링 타임을 더 짧게 가면 요런 부분들 손실을 입는데 굉장히 처음에 있었던 이 사인파 곡선의 아날로그 곡선에 굉장히 근접한 근접한 어, 디지털 값을 보유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의 얘기는 어, 두 번째는 샘,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두 번째의 얘기는 샘플링. 자, 샘플링 타임이 짧을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시간이 요 시간이 짧을수록 더 빨리 이 얘기는 뭐냐면 더 빨리 컨버팅을 하면 정밀도가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대신에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분해능이 올라가면 분해능이 올라가는 거의 단점 그 다음에 얘의 단점 얘는 데이터량이 많아집니다. 데이터량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이런 단점. 이 속도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내부의 이제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RS232 프레임 구조. 뭐 기본적인 프레임 구조 스타트, 데이터, 그다음에 페리티 스탑 이렇게 네 개의 프로토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스타트는 1비트, 그 다음에 스탑도 1 또는 2비트, 그 다음에 중간에 데이터가 5에서 9비트, 보통 8비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페리티는 보통 사용을 안 함으로 보통 많이 사용하고
어쨌든 요 네 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 이렇게 스타트 그 다음에 데이터인데 이렇게 8비트까지 데이터 그 다음에 스타트 비트 그 다음에 페리티 비트 그 다음에 여기가 스탑 비트 스탑 비트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페리티 비트 하나 그 다음에 데이터는 8개 9개까지 5개에서 9개까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 인터럽트의 센스 조정하는 거였어요. 센스 컨트롤 하는 거였었는데 4번 인터럽트, 5번 인터럽트, 6번 인터럽트, 7번 인터럽트 저희 장비가 4번, 5번, 6번, 7번 인터럽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느 지점에서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를 발생하게 할 것이냐 라는 게 이제 그 중요한 센스 인터럽트 중요한 요소였어요. 자, 어느 지역? 스위치가 외부 인터럽트의 신호가 외부 인터럽트의 신호가 들어올 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이 얘가 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액티브 하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하이 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상을 유지하는 구간에서는 인터럽터를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물론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사용하지는 않고 보통은 이렇게 엣지 구간에서 사용을 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떨어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구간, 떨어지는 구간. 즉, 폴링 부분, 그 다음에 라이징 부분, 그 다음에 레벨 부분.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를 사용을 한다. 로 레벨은 잘 사용을 안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와 요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세팅하느냐 여기 폴링 엣지 그 다음에 라이징 엣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는 아마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로를 이렇게 스위치를 그려주고 얘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스위치가 눌렸을 때 안 눌렸을 때 이게 평상시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동작인지 아니면 유동작인지 둘 중에 어떤 동작인지를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동작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스위치를 눌렀다가 예를 들어서 눌렀다가 뗄 때 동작시켜라 그러면은 이때가 눌렀다가 뗄 때인지 아니면 이때가 눌렀다가 뗄 때인지 아니면 이때가 눌렀다가 뗄 때인지 이때가 눌렀다가 뗄 때인지 어느 순간인지를 확인한 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때가 눌렀다가 뗄 때다 여기다 여기다 그러면은 라이징 엣지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11 이렇게 쓰니까 1 1 이렇게 인터럽트 4번일 경우에 이걸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내서 어, 해당하는 값을 찾아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소 좀 문장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해도 이런 찾아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끝났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쭉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말고사를 해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메일로 또는 이제 전화로 주시는데 제가 이번 주 출장이 좀 많아서 바로바로 답변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네, 이걸로 마무리하고, 월요일 날, 다음 주 13일, 월요일 날 저녁에 7시 30분에 만나서 기말고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